1914년의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기만적인 햇살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유럽 대륙은 바야흐로 벨 에포크, 즉 아름다운 시절이라 불리는 황금기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파리의 거리에는 우아한 왈츠가 흘러넘쳤고 비엔나의 카페에는 지성인들의 토론이 끊이지 않았으며 런던의 공장들은 제국의 번영을 위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과학은 인류에게 질병 없는 삶과 풍요를 약속하는 듯 했고 사람들은 문명화된 유럽에서 다시는 야만적인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집단적인 최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부신 번영의 지표면 아래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대한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식민지 쟁탈전이라는 제로섬 게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으며 대륙을 우차맨 복잡하고 정교한 동맹의 거미줄은 그 누구도 쉽게 끊어낼 수 없는 파멸의 사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겉으로는 우아한 귀부인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작은 불씨 하나만 닿아도 대륙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거대한 화약고 그 자체였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이킬 수 없는 궤도로 들어선 것은 6월 28일 발칸반도의 작은 도시 사라예보에서였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위 계승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는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보스니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 뚜껑이 열린 짙은 색의 리무진이 군중 사이를 천천히 가로지르고 있었고 대공은 자신의 앞에 놓인 죽음의 그림자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손을 흔들었습니다. 군중 속에 숨어있던 가브릴로 프린시프라는 청년의 눈빛에는 세르비아 민족주의라는 맹목적인 신념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운전사가 길을 잘못 들어 차가 잠시 멈칫한 그 순간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두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탕탕. 건조한 공기를 가르는 그 소리는 단순한 총성이 아니라 구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장송곡이었습니다. 대공의 목을 관통한 총알과 그의 안에 조피의 복부를 꿰뚫은 총알은 단순히 두 생명을 앗아간 것에 그치지 않고 수천만 명의 목숨을 요구하게 될 피의 재단을 열었습니다. 피 묻은 제복과 비명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프린시프는 체포되었지만 그가 당긴 방아쇠는 이미 유럽이라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을 쓰러뜨린 뒤였습니다. 비극은 즉각적인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7월의 유럽은 기묘한 평온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각국의 외교관들은 화려한 연회장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사태가 국지적인 분쟁으로 끝나리라 낙관했습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파국을 향한 톱니바퀴가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참에 눈엣 가시 같던 세르비아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했고 그들의 뒤에는 유럽 최강의 육군을 보유한 독일 제국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카이저 빌헬름 2세는 비엔나의 백지 위임장이라는 실로 무모하기 짝이 없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오스트리아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독일이 그 결과를 함께 감당하겠다는 위험한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게 주권 국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인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세르비아가 예상 밖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며 대부분의 조건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원했던 오스트리아는 7월 28일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감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양자 간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세르비아의 뒤에는 슬라브족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거대한 불곰 러시아 제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콜라스 2세가 총동원령을 내리자 독일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베를린의 참모본부는 러시아의 동원령을 독일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했고 그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슐리펜 계획에 봉인을 해제했습니다. 슐리펜 계획은 독일이 직면한 최악의 악몽, 즉 프랑스와 러시아라는 두 강대국과 동시에 싸워야 하는 양면 전쟁을 타개하기 위해 고안된 정교한 각본이었습니다.
계획의 핵심은 광활한 영토 때문에 병력 동원이 느릴 수밖에 없는 러시아가 전열을 갖추기 전에 전광석화처럼 서쪽의 프랑스를 먼저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독일군은 프랑스 국경의 요새지대를 우회하여 중립국인 벨기에를 통과하는 국제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명분이 없는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8월 초 회색 군복을 입은 수십만 명의 독일군이 벨기에의 국경을 넘었습니다. 벨기에의 들판은 순식간에 짓밟혔고 평화로웠던 마을들은 불타올랐습니다. 독일의 벨기에 침공은 고립주의를 고수하던 대영 제국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런던은 벨기에의 중립을 보장한다는 조약을 근거로 독일에 선전포고했습니다. 이로써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국지전은 불과 한 달 만에 유럽의 모든 열강이 참전하는 세계대전으로 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각국의 수도에서는 전쟁 발발 소식이 전해지자 공포가 아닌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베를린, 파리, 런던, 비엔나의 광장에는 애국심에 고취된 젊은이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징병 사무소 앞에 긴 줄을 서며 자신이 역사적인 영웅이 될 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안달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소설 속의 낭만이나 기사도 정신이 발휘되는 모험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연인들은 전선으로 떠나는 병사들의 총구에 꽃을 꽂아주며 눈물 대신 미소를 보냈고, 기차 차창 밖으로 몸을 내민 병사들은 크리스마스 전에는 돌아오겠다고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향하는 곳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현장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사륙의 현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는 마치 거대한 축제와도 같았으나 그것은 죽음의 신이 주재하는 가장 잔혹한 축제의 서막이었습니다. 독일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했습니다. 철저하게 훈련된 독일의 군단은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파리에서 점심을 먹는다는 구호 아래 벨기에의 저항을 무자비하게 분쇄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파괴된 건물과 민간인들의 시신만이 남았습니다. 프랑스군 역시 화려한 붉은 바지를 입고 나폴레옹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듯 용감하게 돌격했으나 현대식 기관총과 중포 앞에서는 무력한 표적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의 양상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병대의 돌격은 기계화된 화력 앞에 무릎을 꿇었고, 개인의 용맹함은 공장제 사륙 시스템 앞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8월의 끝자락, 영국 외무장관 에드워드 그레이 경은 집무실 창밖으로 어스름이 깔리는 런던의 거리를 내려다보며 훗날 역사의 길이 남을 예언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온 유럽의 등불이 꺼지고 있다. 우리는 생애 동안 저 불빛이 다시 켜지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의 말처럼 유럽을 비추던 이성의 빛은 꺼졌고 대륙은 이제 끝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그리고 피와 강철이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멈추지 않고 전선을 향해 달렸고 그 기차에 실려가는 청춘들의 눈동자에는 아직 전쟁의 참혹함이 비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1914년 9월 8일을 목전에 둔 독일군의 기세는 마치 거대한 해일과도 같았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보르도로 피신했고 파리 시민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대포 소리에 전율하며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슐리펜 계획의 시나리오대로라면 프랑스는 이제 무릎을 꿇고 독일군은 개선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신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마른 강 유역에서 기적과도 같은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프랑스군은 택시 600대를 징발하여 병력을 전선으로 실어 나르는 필사의 수송 작전을 감행했고, 영국 원정군의 가세로 독일군의 진격은 극적으로 저지되었습니다. 마른 강이 기적이라 불리는 이 전투로 독일의 속전속결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전쟁은 전혀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측 군대는 상대의 측면을 포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더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른바
바다로의 경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주는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닌 스위스 국경에서부터 북해의 바닷가에 이르는 장장 700km의 거대한 교착 상태로 귀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된 병사들은 살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과 곡괭이가 총보다 더 절실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럽의 허리에는 거대하고 흉측한 흉터처럼 참호선이 새겨졌습니다. 낭만적인 기동전의 시대는 끝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지루하고도 끔찍한 참호전의 시대가 막을 올린 것입니다. 병사들에게 참호는 집이자 무덤이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존엄성이 철저하게 말살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가장 큰 적은 눈앞의 독일군이나 연합군이 아니라 바로 진흙이었습니다. 끝없이 내리는 비는 참호를 거대한 떼스로 만들었습니다. 발목까지, 때로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끈적한 진흙은 병사들의 군화를 집어삼켰고 잠시라도 서 있으면 몸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며칠 몇 주 동안 젖은 군화를 벗지 못한 병사들의 발은 부르트고 썩어 들어갔습니다. 참호족이라 불리는 이 끔찍한 병은 총알 한 방 맞지 않은 병사들의 발을 절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위생 상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배설물과 음식, 찌꺼기, 그리고 수습하지 못한 시신들이 진흙 속에 뒤엉켜 썩어갔습니다. 그 악취는 지옥의 숨결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주인은 쥐들이었습니다. 시신을 파먹으며 고양이만큼 비대해진 쥐들은 살아있는 병사들이 잠든 사이 얼굴 위를 기어다니며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와 벼룩은 병사들의 피부를 파고들었고 끊임없는 가려움증은 포격 소리에 지친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병사들은 진흙 구덩이 속에 웅크린 채 언제 머리 위로 떨어질지 모르는 포탄의 휘파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꿈꾸던 영웅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살장으로 끌려온 가축처럼 죽음의 순번을 기다리는 비참한 생존 투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암흑 속에서도 인간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914년 12월 전쟁터에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는 진흙을 단단하게 얼려버렸고 병사들의 몸은 얼어붙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크리스마스라는 따스한 단어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는 집에 돌아갈 것이라던 약속은 이미 깨진 지 오래였지만 성탄 전야가 되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부 전선의 플랑드르 지역 어둠이 짙게 깔린 독일군 참호에서 작은 촛불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참호 두 귀에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거칠고 투박하지만 경건한 노랫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를 타고 영국군 진영으로 넘어왔습니다. 에스틸 나흐트, 하일리그 나흐트. 그것은 총성 대신 울려 퍼진 낯설지만 익숙한 선율이었습니다. 참호 속에 웅크리고 있던 영국군 병사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시 후 영국군 진영에서도 답가가 흘러나왔습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서로 다른 언어였지만 같은 멜로디와 같은 기도를 담은 노래는 무인지대의 허공에서 하나로 섞였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양측 참호에서 무기를 내려놓은 병사들이 하나둘씩 조심스럽게 무인지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로의 심장을 겨누던 적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집에 돌아가고 싶은 평범한 청년들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악수를 하고 담배와 초콜릿을 나눠 먹으며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서툰 언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주고받는 그들의 눈빛에는 증오 대신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낡은 축구공 하나가 굴러나왔고 진흙투성이의 무인지대는 즉석 축구장이 되었습니다. 둥근 공을 쫓아 함께 뛰고 웃는 그 순간 전쟁이라는 광기는 잠시 잊혀졌습니다. 이것이 훗날 역사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기록하게 될 짧지만 강렬했던 평화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후방의 안전한 사령부에 있던 장군들은 이 소식을 듣고 경노했습니다. 적과의 내통은 곧 반역이었으며 전쟁 수행 의지를 꺾는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엄명과 함께 다시 포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무인지대에서 함께 웃었던 친구들은 다시 참호 속으로 숨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눠야만 했습니다. 낭만적인 기적의 시간은 끝났고 현실은 더욱 냉혹해졌습니다. 장교들은 병사들의 머릿속에서 적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을 지워버리기 위해 더욱 가혹하게 병사들을 몰아세웠습니다. 1914년이 저물어갈 무렵 병사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몇 달 만에 끝날 모험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싸우고 있는 상대가 악마가 아니라 자신들과 똑같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잔인한 모순 속에 갇혀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겨울바람이 참호 위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병사들은 옷깃을 여미며 다가올 1915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정한 공포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과 기술이 사륙이라는 목적 하나만을 위해 결합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 탄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새로운 해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915년의 태양은 더 이상 영웅들의 앞길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빛은 인류가 발명해낸 가장 끔찍한 사륙 기계들의 차가운 금속성 표면 위로 떨어졌습니다. 낭만이 사라진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가운 과학과 공학이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누가 더 용감한가를 겨루는 대결이 아니라 누가 더 효율적으로, 더 대량으로 상대를 죽일 수 있는가를 경쟁하는 죽음의 산업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는 전장의 포연과 하나가 되었고 인간은 그 거대한 공장의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4월의 어느 봄날 벨기에의 이프르 전선에 기이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황록색의 거대한 안개 구름이 연합군 참호를 향해 스멀스멀 다가왔습니다. 병사들은 그것이 적의 연막탄이라 생각하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개가 참호 속으로 흘러내려 폐부 깊숙이 스며든 순간 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돌변했습니다. 독일군이 살포한 염소가스였습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 목을 부여잡고 바닥을 뒹구는 병사들의 입에서는 피 거품이 터져나왔고 그들은 물 한 방울 없는 육지에서 익사하는 듯한 공포 속에 서서히 질식해갔습니다. 신사적인 전쟁의 규칙 따위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살인마 화학 무기의 등장은 인간이 타인을 죽이기 위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이정표였습니다. 1916년이 되자 전쟁은 소모전이라는 더욱 악랄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독일 참모총장 팔켄하이는 프랑스군을 전략적 요충지로 유인하여 문자 그대로 프랑스의 피를 말려 죽이겠다는 잔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무대가 된 곳은 유서 깊은 요새 도시 베르넴이었습니다. 2월의 차가운 새벽 독일군은 200문의 대포를 동원하여 역사상 유례없는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숲은 사라졌고 지형은 달 표면처럼 흉측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베르닌 전투는 전투라기보다는 거대한 고기 분쇄기였습니다. 좁은 지역에 밀집한 양측 병사들은 밤낮 없이 쏟아지는 포탄 세례를 받으며 말 그대로 갈려나갔습니다. 병사들은 시신을 묻을 시간조차 없었고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흙과 함께 튀어오르는 전우의 신체 조각을 보며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는 폭발음과 진동은 인간의 신경계를 파괴했고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몸을 떠는 쇠일쇼크 환자들이 속출했습니다. 10개월간 이어진 이 지옥도에서 프랑스와 독일 양측 합쳐 7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전선은 고작 몇 킬로미터가 오갔을 뿐이었습니다. 프랑스군에 가해지는 압박을 분산시키기 위해 영국군은
솜강 유역에서 대규모 공세를 준비했습니다. 7월 1일의 아침은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일주일간 지속된 영국군의 포격이 독일군의 방어선을 완전히 파괴했을 것이라는 장교들의 호언장담을 믿으며 수만 명의 영국 병사들은 참호 밖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배낭을 맨 채 마치 소풍을 나온 사람들처럼 천천히 질서 정연하게 독일군 진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명적인 오산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지하 깊숙한 콘크리트 벙커 속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포격이 멈추자 그들은 바퀴벌레처럼 기어나와 기관총좌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타타타타 건조하고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판을 울렸습니다. 맥심 기관총은 낫으로 밀을 베어 넘기듯 영국군을 쓰러뜨렸습니다. 용기, 애국심, 전우애, 그 모든 인간적인 가치들은 분당 600발을 뿜어내는 기계 앞에서 무기력하게 찢겨나갔습니다. 단 하루 공세 첫날에만 영국군 5만 7천 명이 쓰러졌습니다. 그날 솜강이 들판은 붉게 물들었고 영국의 한 세대가 통째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9월의 솜 전선에는 역사상 처음 보는 강철 괴물이 등장했습니다. 둔탁한 소음을 내며 진흙 구덩이를 넘어오는 거대한 마른 목골의 물체, 바로 탱크였습니다. 처음 등장한 마크1 전차는 느리고 고장이 잦아 전세를 뒤집지는 못했지만 총알을 튕겨내며 철조망을 짓뭉개고 전진하는 그 압도적인 모습은 독일군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기병의 시대가 완전히 저물고 기계와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묵시록적인 징조였습니다. 바다에서도 죽음의 그림자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해상봉쇄로 식량난에 시달리던 독일은 유보트라 불리는 잠수함을 풀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쳤습니다. 물밑에서 소리 없이 다가와 어뢰를 쏘아대고 사라지는 이 강철 상어들은 군함과 상선을 가리지 않고 수장시켰습니다. 차가운 대서양의 심연은 수많은 선원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맹국들은 동부전선과 중동, 갈리폴리 등지에서 전선을 확대하며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막대한 희생과 좌절뿐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사막에서도 이탈리아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도 피는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1916년이 저물어갈 무렵 유럽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지만 지도의 경계선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베르닌과 솜의 진흙탕 속에서 전쟁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의 눈빛에서는 생기가 사라졌고 그들의 영혼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싸우는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그저 기계적으로 총을 쏘고 기계적으로 죽어가는 자동 인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지옥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가 전쟁의 판도뿐만 아니라 세계의 질서 자체를 뒤흔들 거대한 격변의 해 1917년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바람은 동쪽의 광활한 대지와 대서양 건너편의 거인으로부터 동시에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1917년 유럽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전쟁은 3년째 이어지고 있었고 초기의 열광과 애국심은 참호 속의 진흙과 함께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였습니다.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각국의 내부에서는 견딜 수 없는 압력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균열이 발생한 곳은 동쪽의 거인 러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광활한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은 용감하게 싸웠으나 그들의 용기는 부패한 시스템과 낙후된 보급체계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소총도 없이 전장에 투입된 병사들은 앞사람이 죽으면 그 총을 주워 싸워야 했고 후방의 민중들은 빵을 구하기 위해 영하의 추위 속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습니다.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무능함과 황실의 추모는 민중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했습니다.
마침내 2월 페트로그라드의 거리에서 빵과 평화를 외치는 거대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병사들은 총구를 적이 아닌 자신의 지휘관과 황제에게 돌렸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로마노프 왕조의 절대 권력은 눈 녹듯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황제는 퇴위했습니다. 그러나 혼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 들어선 임시정부가 전쟁을 지속하려 하자 10월에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붉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구호 아래 들어선 새 정권에게 전쟁은 구시대의 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러시아는 독일과 굴욕적인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하고 전선에서 이탈했습니다. 동쪽의 거인이 쓰러지자 독일은 환호했습니다. 동부 전선에 묶여있던 수십만 명의 정예 병력과 대포를 서부 전선으로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독일 군부의 눈에는 승리가 손에 잡힐 듯 보였습니다. 이제 서쪽으로 모든 전력을 집중하여 지긋지긋한 프랑스와 영국을 단숨에 짓밟을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 역시 상황이 낙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 독일 본토는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1916년에서 1917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은 이른바 순무의 겨울이라 불릴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감자조차 동나 가축 사료로 쓰던 순무로 연명해야 했던 독일 국민들은 영양실조로 쓰러져 갔습니다. 독일 지도부는 이 질식할 듯한 포위망을 뚫기 위해 다시 한번 금지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의 재개였습니다. 그들은 중립국 선박이라 할지라도 영국으로 향하는 모든 배를 경고 없이 격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라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독일 외무장관 아르투어 치모만이 멕시코 정부에 보낸 비밀 정보가 영국 정보부에 의해 감청되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하여 텍사스와 애리조나를 되찾도록 돕겠다는 내용의 이 침엄한 정보는 미국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대서양 건너편에서 고립주의를 고수하며 관망하던 미국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의회에서 세계를 민주주의가 안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참전은 전쟁의 방정식 자체를 바꾸어 놓는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1917년 4월 미국의 거대한 산업 엔진이 전쟁을 위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은 트럭과 엔진을 쏟아냈고 중서부의 곡창지대에서 생산된 밀과 고기는 굶주린 연합군에게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럽의 청년들이 참호 속에서 병들고 지쳐갈 때 영양 상태가 좋고 사기 충천한 수백만 명의 미군 병사들, 일명 도우보이들이 대서양을 건너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병사들에게 미군의 등장은 단순한 지원군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낡고 해진 군복을 입은 지친 연합군 병사들의 눈에 깨끗한 군복을 입고 최신식 장비를 갖춘 채 휘파람을 불며 행군하는 미군의 모습은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구원자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본 희망의 빛이었고 독일군에게는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였습니다. 전장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독일은 미군 병력이 본격적으로 전선에 배치되기 전에 동부 전선에서 빼내온 병력을 총동원하여 서부 전선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반대로 연합군은 미군이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든 독일의 파상 공세를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1917년 말 캉브레 전투에서는 수백 대의 영국군 탱크가 떼를 지어 독일군 방어선을 돌파하며 기계화전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지만 독일군의 날카로운 역습의 전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탈리아 전선에서도 비극은 이어졌습니다. 카포레토 전투에서 이탈리아군은 독일, 오스트리아 연합군의 공세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이 패배는 연합군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동쪽에서는 러시아가 무너졌고 남쪽에서는 이탈리아가 흔들렸으며 바다에서는 유보트가 상선들을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쪽 수평선 너머에서는 끊임없이 수송선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1917년이 저물어갈 무렵 유럽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독일 참모본부의 루덴도르프 장군은 지도를 내려다보며 최후의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독일 제국의 운명을 건 마지막 주사위라는 것을. 내일의 태양이 뜨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처절한 공세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다가오는 1918년의 봄은 꽃향기 대신 피비린내로 따스한 햇살 대신 포연으로 뒤덮일 것임을. 그것은 전쟁의 끝을 알리는 서곡이자 동시에 가장 격렬한 클라이맥스를 예고하는 폭풍전야의 침묵이었습니다. 1918년 3월 21일 새벽 짙은 안개 속에서 독일군의 최후의 포효가 시작되었습니다. 황제 공세라 명명된 이 작전은 루덴도르프가 구상한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서부 전선의 교착 상태를 깨뜨리기 위해 선발된 정예 돌격대 슈투름트루펜이 안개를 뚫고 연합군의 참호로 쇄도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장비를 버리고 오직 수류탄과 화염방사기 그리고 단검으로 무장한 채 방어선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4년간 꿈쩍도 하지 않던 전선이 순식간에 붕괴되었습니다. 독일군은 다시 파리를 향해 진격했고 파리 대포라 불리는 거대 장거리포가 파리 시내에 포탄을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파리 시민들은 다시 피난길에 올랐고 독일 제국에는 승리의 여신이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그라들기 직전에 촛불이 내뿜는 마지막 빛과 같았습니다. 진격 속도는 너무 빨랐고 독일군의 보급선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독일 병사들은 진격 도중 점령한 연합군 식량 창고에서 빵과 와인을 발견하자 공격을 멈추고 허기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이 주춤하는 사이 프랑스군과 영국군은 전열을 정비했고 무엇보다 그들의 뒤에는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가진 미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7월 제2차 마른 전투에서 독일군의 공세가 저지되자 전세는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8월 8일 연합군의 대반격이 시작된 아미엥 전투에서 독일군은 붕괴되었습니다. 수백 대의 전차와 수천 대의 항공기 그리고 끝없이 밀려오는 보병들의 파도 앞에서 독일군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루덴도르프 장군 스스로 독일 육군의 검은 날이라 칭했을 만큼 그것은 완벽하고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무적이라 믿었던 독일군 병사들은 무더기로 항복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조국을 위한 헌신이 아닌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자 동맹국들의 사슬도 하나둘씩 끊어져 나갔습니다. 불가리아가 가장 먼저 항복했고 사막의 전투에서 패배한 오스만 제국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다민족 국가였던 오스만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산산조각 났습니다. 빈과 부다페스트에서는 제국의 깃발이 내려지고 독립을 외치는 민족들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독일은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전선에서의 패배는 독일 내부의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랜 해상 봉쇄로 굶주린 독일 국민들은 더 이상 황제의 전쟁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11월 초 킬군항의 수병들은 무의미한 죽음을 위해 출항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불길은 순식간에 독일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베를린의 거리에는 붉은 깃발이 나부꼈고 제국을 지탱하던 군대와 경찰은 혁명군에 가담했습니다. 결국 11월 9일 호전적이었던 황제 빌헬름 2세는 네덜란드로 망명길에 올랐고 독일은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선 정부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조건 없는 항복뿐이었습니다. 1918년 11월 11일 새벽 5시 프랑스 콩피에뉴 숲속에 정차된 낡은 기차, 객차 안에서 독일 대표단은 연합군 총사령관 페르디난드 포슈 원수 앞에 앉았습니다. 패배자의 처지는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가혹한 휴전협정 문서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인 오전 11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선의 시계바늘이 10시 59분을 가리킬 때까지도 포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 발이라도 더 쏘려는 광기가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계가 11시 정각을 가리키는 순간 뚝, 마치 누군가 전 우주의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4년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총성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그 순간 찾아온 침묵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비현실적이어서 병사들은 귀가 멀어버린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환호성은 없었습니다. 참호 속의 병사들은 멍하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내 옆에 있던 전우가 불과 1분 전에 죽었다는 허망함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은 전쟁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라기보다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의 깊은 탄식에 가까웠습니다. 이듬해인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정확히 5년 전 사라예보에서 총성이 울렸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승전국들은 독일의 모든 전쟁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막대한 배상금 영토의 축소, 군비 제한 등 가혹한 조건들이 독일에 강요되었습니다. 프랑스 총리 클레망소는 독일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이 조약이 카르타고식의 평화라며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올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연합군 총사령관 포슈조차 이것은 평화가 아니다. 20년 동안의 휴전일 뿐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 예언은 훗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유럽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러시아라는 4개의 거대한 제국이 지도에서 사라지거나 해체되었습니다. 왕조들이 몰락한 자리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파시즘이라는 새로운 이념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1억만 명의 군인이 죽었고 2억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까지 합치면 그 수는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한 세대의 젊은이들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팔다리를 잃은 상위 군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밤마다 참호의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는 영혼들이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F, 스콧 피츠제럴드 같은 작가들은 이들을 길 잃은 세대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구시대의 가치와 신념이 참호 속의 진흙탕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목격했기에 더 이상 과거의 권위나 낭만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벨기에의 플랑드르 들판에는 붉은 양귀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병사들의 피를 머금고 자라난 그 꽃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이름 모를 십자가 아래 잠든 영혼들을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인류는 이 참혹한 대가를 치르며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고 맹세했습니다. 국제연맹이 창설되었고 평화를 위한 수많은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베르사유 조약이 남긴 증오의 불씨와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은 지하 깊은 곳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914년 여름 찬란했던 벨 에포크의 태양 아래서 시작된 이야기는 1918년 늦가을에 쓸쓸하고 차가운 침묵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류는 아직 배우지 못한 교훈이 있었고 역사의 비극은 그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비극의 막이 내린 후 무대 뒤편에서는 이미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이막이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